안녕하세요. 소수 정예들만 오셨나 보네요. 해살날의 어린이 집이 제가 지금 몸을 담고 일을 하고 있는 양평자유발도르프 학교의 모태가 된 곳이었습니다. 여기 졸업생 부모님들이 이제 같이 공부를 하자고 이렇게 초대를 해주고 또 학교를 만들고 싶다고 의지를 내서 2015년도부터 준비 모임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2018년도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4년차가 됐죠. 그래서 양평자유학교는 뭐 해설 아래하고는 뭐 교육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거는 당연하고 뿐만 아니고 대외적인 그 한국 발도르프 협동조합의 활동이라든가 또 지금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이 정음 한글에 대한 이론적인 또 실용적인 여러 가지 생산하고 개발하고 교수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활동들을 지난 몇 년간 전면적으로 같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유아기관들 중에서는 이 해설 아래만큼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이 정음 한글에 대해서 정통적으로 이해하고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곳이 없다고 할 수 있죠. 여기가 가장 전국에서 잘하는 곳이죠. 그리고 원조. 장충동에는 원조가 너무 많긴 하던데 여긴 진짜 원조. 정음 한글과 관련해서는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양평자유학교에서도 이 문자 지도안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고 처음에 제가 2017년도에 그 하늘에서 온 글 한글이라고 하는 책을 썼을 때에는 모든 새로운 것이 다 그렇듯이 처음에는 공감하고 이해하고 성원해주는 분들이 소수일 수밖에 없었죠. 아주 같이 작업했던 소수의 선생님들하고만 이게 공유가 됐었는데 뭐 자연스럽게 시간이 갈수록 이 정음 한글 그러니까 훈민정음 제자원리에 입각한 문자 지도안을 저는 정음 한글이라고 부르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훈민정음하고 한글하고 사실상 체계가 좀 다른데 그 다른 거를 과거에 우리 역사에서 일제시대 때는 훈민정음파하고 한글파가 실제로 대립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그런 불필요한 이분법적인 대립을 좀 극복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우리가 제자 원리를 이해하고 가르치는 이런 교수법들이 실제 이제 교육 현장에서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음이라고 하는 말을 감히 쓸 수가 없었다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이 그 교수법 안에서는 훈민정음과 현대 한글이 말하자면 조화가 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문자 학습법을 정음 한글이라고 부르자고 사회적으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할 이 정음 한글에 대해서 저희 학교에서도 1학년부터 7학년까지 현재 있는데 모든 학년에서 이렇게 문자를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소수의 선생님들이 시작했지만 만약에 이게 이체에 맞지 않고 억지스러운 거였다면 뭐 자연스럽게 대중화될 수가 없었겠죠. 퍼져나가기가 힘들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4년 전에 시작했던 이 작업이 저희 예상보다도 더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몇 개인지 알 수 없지만 대략 한 수십 개의 혁신초등학교에서 지금 이 교수법대로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1학년 문자 지도를. 그리고 많은 발도르프 학교들에서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글 연수를 열면 저희가 연간 내내 한 달에 한 번씩 월 세미나도 하고 방학 때는 아카데미를 열기도 하고 꾸준히 계속 5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자체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주 다양한 주제들이 들어가죠. 그래도 역시 가장 사람들의 호응이 크고 요청이 많은 게 이 한글 연수입니다. 그래서 한글 연수 때가 되면 말 그대로 전국에서 교사분들이 양평자유학교에 모여서 아주 성원을 이루죠. 예. 이 내용을 같이 공부하고 또 교과서에 싣고 싶다고 교사 몇 분들이 작업을 하셔서 지금 금정 교과서에 실을 수 있는 형태로 이제 공인받기 위한 작업도 초등학교 교사분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계시고, 작년에는 남원 초등학교의 교사 한 분이 이 내용으로 문자 지도 이제 교수법을 발표하셔가지고 문자 지도 모범 사례 이런 걸로 교육부 장관상을 타기도 했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게 이제 저변에서부터 이 교수법을 실제로 이제 선생님들이 이걸로 가르쳐 보면 아이들이 변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아이들이 말과 글에 대해서 이전에 갖지 못했던 감각을 익히는 게 눈에 띄게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선생님들도 가르치기에 일단 원리를 알고 나면 가르치기에도 굉장히 빨리 능숙해지고 확장되기에도 편하고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제 우리가 진지하게 해례본의 제작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이 전 세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언어 문자에 대한 상을 가지고 또 확실히 차원이 달라진 언어 감각을 가지게 될 거다라고 이제 당연히 이 활동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확신을 하죠. 확신을 하고, 그리고 그게 시작되는 시기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유아 시기 때 문자 지도를 하는 게 금물입니다. 발도르프에서 더욱 공교육보다도 더 강하게 그걸 지키죠. 그런데 훈민정음의 제작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애초에 문자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면 결국은 두 가지의 결합인데요. 하나는 인간의 타고난 본능적인 감성이 소리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 거, 이게 말이잖아요. 예. 울고 싶을 때 내는 소리, 너무 기쁠 때 내는 소리, 화가 났을 때 내는 소리, 반가울 때 내는 소리, 이건 2살 배기, 3살 배기 애들도 다 차이가 나죠. 얼굴 표정, 그 다음에 자기 감정을 듬뿍 담은 옹알이, 이런 것들은 사람이 타고납니다. 결국은 슈타이너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발도르프 교육이 인지학이라고 하는 철학에서 시작이 됐고, 그 인지학을 창시한 사람을 루돌프 슈타이너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루돌프 슈타이너도 언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주 눈여겨볼 만한 명제 중에 하나가, 인간은 자모음이 결합해서 음절을 이루고, 이 음절을 연결해서 결국은 낱말을 이루게 되고, 그 낱말들을 연결해서 문장을 이루고, 이렇게 언어 생활을 해 나가죠. 근데 이제 음절이 가장 기본 단위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음절을 더 쪼개면 음소로 쪼개지죠. 그 음소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고 자음하고 모음입니다. 이 자모음이 만나서 결합해서 일반적인 음가로 발음이 되게 되는 거죠. 발음이 되는데, 발이라고 하면 브 앞에 있는 비읍, 브 이거는 자음인 거고, 아 이거는 모음인 거고, 르 하는 거 이거는 우리말에만 아주 특이하게 발달되어 있는 종성인데요. 이것도 자음이죠. 자음, 모음, 자음,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합해져서 초성, 중성, 종성을 이루고 한 음절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음절을 다시 쪼개보면 자음하고 모음으로 쪼개지는 거죠. 근데 슈타이너는 모음은 인간의 타고난 감정, 이걸 표현하는 거다. 반면에 자음은 태어나고 난 뒤에 자기가 환경에서 경험하는 어떤 느낌, 대상을, 그것이 물질적인 대상이 됐던, 살아있는 대상이 됐던, 혹은 죽은 대상이 됐던, 혹은 어떤 관념적인 경험이 됐던, 어쨌든 자기가 대상을 통해서 경험한 거,
이거를 어떻게든 형상화하고 소리로 표현하려고 애를 쓰는 데서 나오는 게 자음이다라고 해요. 한마디로 주관, 객관, 주체, 대상 이렇게 나눈다면 모음은 주체의 내면적인 표현이고 자음은 대상의 객관적인 형상 이거를 표현하려고 애쓰는 데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나서 음제를 이루게 된다. 소리값을 이루게 되고 이 음제를 연결해서 우리는 낱말을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슈타이너가 1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500년 전에 훈민정음에는 이 취지의 내용이 훨씬 더 몇 세기 거슬러서 앞서서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해놓은 문화적 성과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훨씬 후대에 이뤄진 서구의 성과만을 알고 있는 셈이 돼버린 거죠. 예. 그런데 아무리 발드루프 교육이 좋다고 해도 모국어 교육을 한다든가 농사를 가르친다든가 그죠? 지리를 가르친다든가 이럴 때는 주어진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만남 속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독일어를 가르칠 수 없죠. 당연히 독일어의 고유한 어떤 성질이 있는 자모음에 대해서 한글을 사용하는 아이들한테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이고 환경적인 어떤 특수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대로 살려서 현지화를 해주지 않으면 교육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발드루프 교육이 아무리 훌륭해도 실질적으로 어떤 인간의 알미 확장되는 과정에서 자기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만 유의미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신적으로는 역사와 언어에 대한 것이고, 예, 물리적으로는 지리와 농사 같은 것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학교는 인지학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반드시 현지화시켜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학교의 교육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자 교육에 대한 것도 실은 마찬가지 똑같은 원칙 아래에서 봐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한글이라고 하는 이 아주 특수한 문자는 유사일에 전례 없이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사례가 생겨날 수 없을 겁니다. 유일하게 창제된 문자거든요. 창제된 문자고 창제가 됐기 때문에 만든 사람들이 만든 원리와 사용법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 문자는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활용하시오. 하고 제작 원리와 일종의 사용 매뉴얼까지도 만들어 놓은 문자는 뭐 당연히 유사일에 역사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인류사의 전대미문의 일인 거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가능성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세상은 더 복잡해졌고 언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한글이 성공을 했으니까 이거는 인류의 축복인 거지. 정말 인류의 지금의 지적 수준으로 봐가지고는 뭐 문자를 어느 문자를 만들어낸다는 거는 뭐 현대적인 과학적인 수준에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보는데 500년 전에 다행히 우리 조상들이 이런 성과를 냈다고 하는 거는 후손의 우리로서는 자랑스러운 일이고, 예, 그러나 이것이 뭐 요즘 사람들 얘기하는 국뽕의 소재로 쓰이는 거는 오히려 너무나 귀한 거를, 예, 우리가 너무나 편협하게 사용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예. 저는 오히려 때가 되면 이 명확한 제작 원리와 활용법, 이 밝혀져 있는 이 창제된 문자인 한글이 세계의 문화유산으로서 작용할 때가 올 거라고 봅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지금도 문자 없는 나라들에서는 한글을 가르치는 것을 유엔에서 오래전부터 실행을 하고 있잖아요. 세계 문자의 날이 우리 한글날하고 겸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이제 그것도 때가 맞아야 되니까 뭐 아무 때나 퍼져나가지는 않겠지만 인류가 공유하는 하나의 보편 문자로서 기능을 하는 그 역할들이 계속 요청이 되고 커져 나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이 정도 앞에 이제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럼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언어 문자를 배우는 거 언제부터 배워야 되냐? 결국 언어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말. 우리는 언어 할 때 말과 글을 다 포함해서 보통 떠올리죠. 근데 은도 말솜 은자고 어도 말솜 어자예요. 한문이잖아요. 은도 말이고 어도 말입니다. 뭐가 차이가 나냐? 은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배우는 말. 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정제된 사회화된 말. 애들도 어렸을 때는 옹알이 하다가 아주 짤막한 문장이 안 되는 수준에서 자기 표현을 하죠. 의미 전달을 하죠. 요것도 말입니다. 문장이 되는 수준에서도 전달하죠. 요것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적으로 교육받은 소통 방식을 아직 익힌 건 아니잖아요. 크면서 조금 문화적인 어떤 교육적 효과로 인해서 높임말도 배우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는 것도 배우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말이 정화가 되죠. 체계화되고 이렇게 갈고 닦여진 말을 어라고 합니다. 언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생적으로 모방을 통해서 배우는 말. 근데 언이라고 하든 어라고 하든 둘 다 말이에요. 글이 아닙니다. 글과 말은 대단히 다르거든요. 대단히 달라서 사용법도 다르고 용도도 다르고 심지어는 말을 사용할 때하고 글을 사용할 때 그 표현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의 의식에 주는 역피드백의 효과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말 잘한다고 글 잘 쓰는 거 아닙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예, 유명한 작가들이 말 시키면 어버버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글은 정말 정밀한 사고를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표현 수단인 거고, 그거에 비해서 말은 오히려 인간의 감성적인 표현을 하는데 훨씬 더 무게가 실려있는 표현 수단인 거예요. 그리고 글은 시각적인 표현 수단이잖아요. 형태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글자라고 하는. 말은 소리잖아요. 그죠? 말이라고 하는 건 청각적인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사용하는 감각기관 자체가 완전히 대비되는 것들이에요. 우리 감각기관들 중에서 인간의 감성에 아주 깊은 영향을 주는 게 시각하고 청각. 특히 다른 감각들에 비해서 감성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이 두 개가 굉장히 좀 다른 역할을 합니다. 시각의 발달이 우리 두뇌에 주는 영향, 의식에 주는 영향하고 청각의 발달이 의식에 주는 영향이 아주 다릅니다. 그러면 당연히 말과 글이 주는 효과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 배우는 거하고 글 배우는 거를 흔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퍼져 있는 통속적인 통념들 중에서 굉장히 위험한 통념들이 많이 있어요. 교육적으로 볼 때에는. 그리고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별 생각 없이 이런 통념들을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막 얘기를 해버린다든가 아니면 권위를 가진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해버리면 부작용이 크죠. 부작용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말과 글에 대해서 사실은 엄격하게 구별 인식을 하지 말라고 오히려 권하는 혹은 못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학자들 중에서도 많이 봤고 텔레비에서도 많이 봤고 우리가 알만한 식자들도 그런 소리를 잘 하죠. 글 잘 쓰려면 말하듯이 쓰라 이런 말 흔히 해요. 말하듯이 편안하게 자기 감정을 그냥 써라. 그거는 말과 글의 차이를 완전히 이렇게 무산시키는 방식이에요. 무산시키는 방식. 물론 말하듯이 쓰는 글쓰기도 있죠. 근데 그거는 글쓰기의 아주 일부의 장르일 뿐인 것이지 그것이 글의 고유한 어떤 기능을 100% 활용하는 방식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통념적인 어떤 일반화되어 있는 생각들 이거는 조금 거리를 두고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90분이라고 들었습니다. 30분 벌써 지나갔네.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 써놓은 요 제목만 제가 딱딱딱딱 메모를 해 왔는데, 이거를 뭐 어쩔 수 없이 많은 내용인데요. 그래도 기왕에 어려운 자리로 공부하러 왔으니까 많은 내용 얘기하면 좋잖아요. 예, 할 말도 별로 없으면서 쭉쭉 늘려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최대한 뭔가 좀 공부가 되는 자리가 되면 좋으니까,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여기 제목 적어 놓은 것들을 일단 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려면 촉새처럼 빨리 말해야 되고요. 그래도 시간을 조금 남겨서 질문도 받아야 되니까 중간에 뭔가 설명이 좀 생략된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게 뭐지? 저게 왜 저렇게 건너뛰지 싶은 것들은 좀 메모를 하시거나 체크를 해서 제가 한 10분, 15분은 남기고 강의를 마칠 테니까 뒤에 질문을 해주세요. 예. 그러면 저는 사실 순서 잡고 얘기하는 게 좀 저로서는 불편해요. 저는 원고도 없이 뭐 몇 시간씩 떠드는 방식으로 강의를 많이 해와가지고 그게 더 편한데,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순서를 좀 적어 왔습니다.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훈민정음하고 한글 차이가 뭐냐? 가장 큰 표면적인 차이는 훈민정음의 자모는 28자입니다. 28자예요. 모음이 11개고 자음이 17개입니다. 모음보다 자음이 조금 많죠. 희한하게도 거의 황금 비율에 가까운 정도로 자음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음과 자음의 비율이 이 정도의 비율이 나오는 언어는 한글밖에 없어요. 한글밖에 없습니다. 영어 알파벳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모음이 몇 개인지. 5개밖에 안 되죠. 예. 자모는 한글보다 더 많으면서, 예. 모음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모음이 부족하면 뭐가 부족할까요? 감성의 스펙트럼이 부족한 겁니다. 제가 아까 모음은 감정을 표현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모음의 개수가 부족한 것은 감성을 세분화시켜서 표현하는 그 문화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것만 해도 벌써 한글은 굉장히, 이거 우수한 언어로구나. 우리의 말 자체가, 말하고 글은 제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한글은 문자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한글은 그냥 문자가 아니고, 인위적인 문자가 아니고, 가령 한자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인 문자예요, 이거는.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별개로 만들어낸 문자예요. 근데 한글은 말소리를 표기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말과 글의 통합성이 그 어떤 문자보다 높습니다. 예. 대개 표음 문자들이 보통 그렇다고들 알고 있죠. 그런데 한글은 표음 문자 중에서도 아주 최고도의 표음 문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표음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표음성의 어떤 역동적인 성질을 문자가 살아있듯이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한글을 위해서 별도의 개념이 있어요. 자질 문자라고 합니다. 피처 레터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한글은 소리가 변하면 그걸 표기하는 문자도 변하는데 그 변하는 값이 문자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했을 때는 그죠? 크 하면 획이 하나 더 들어가죠. 소리가 달라지면서 획이 더 들어가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음소 단위가, 기본 음소 단위가 변형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아설순추 중에서 설음에 해당되는 게 느, 드, 트, 르까지입니다. 제가 지금 그, 느 이렇게 발음했잖아요. 훈민정음에서 가르치는 방식으로 발음하는 거는 모든 자음에 을을 집어넣어서 발음하라고 그래요. 그건 또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모음의 가장 기초는 삼성이 정말 문화적으로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천지인자판이잖아요. 천지인자판 덕분에 사람들이 천지인은 다 알죠. 동그라미, 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천지인이죠. 각각. 그런데 이게 가장 인간이 낼 수 있는 타고난 음성 중에서 가장 원형적인 음성들이 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요 세 가지를 천지인이라고 합니다. 요것들의 조합으로 모음이 다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가 있다. 여기에다가 아래아를 위에 한 개 올리면 오가 되고, 2개 올리면 요가 되고,
한 개 밑에다 붙이면 우가 되고, 두 개 비추면 유가 되는 거죠. 이가 있다. 왼쪽에 붙이면 어가 되고, 오른쪽에 붙이면 아가 되고, 두 개 붙이면 여가 되고, 두 개 붙이면 야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의 세 개를 가지고 이리저리 조합을 해서 수많은 복모음들을 만들어내 버립니다. 기초 모음은 11개예요. 아, 의, 세 개가 있죠? 이거를 아래 위로 한 개 붙였다, 두 개 붙였다 하는 식으로 하면 한 개 붙어 있는 놈들이 4개 나오고 두 개 붙어 있는 놈들이 4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8개죠? 그거 아, 의, 기초 모음 3개 더하면 11자. 이게 기초 모음입니다. 이 기초 모음을 또 더 결합을 시켜서 복모음을 만드는 거죠. 복모음의 개수는 뭐 만들기 나름이에요. 예, 만들기 나름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흔히 쓰는 복모음들은 와, 왜, 위 이런 것들이 있죠. 예. 근데 글자를 만들어 놓고 발음만 따라갈 수 있다면 글자 자체의 조합은 거의 무수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모음은 그렇게 11개가 있고요. 모음이 11개인 나라 아무데도 없어요. 서양의 모든 알파벳 문자의 모음들은 아에이오우 끝. 이게 끝입니다. 아에이오우가 끝입니다. 그 다음에 서양 알파벳은 A, B, C, D, E가 있는데 B를 변형시킬 수 있나요? 변형 못 시키잖아요. B를 변형시켜서 다른 발음값으로 읽을 수 있냐 하는 거예요. 못 읽죠. C를 변형시켜서 여기다가 획을 더한다? 그런 규칙은 없죠. 글자는 딱딱딱 고정이 돼 있지 얘가 변형시킬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음은 변형이 가능한 생물 같은 자음이에요. 설음이 느드트로 4개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모든 자음에 을을 붙여서 발음한다 그랬죠. 자, 한번 보세요. 그라고 하는 발음이 있습니다. 가라고 하는 발음이 있습니다. 거라고 하는 발음이 있습니다. 느낌이 다 다르죠? 기억에 어떤 모음이 붙는가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져 버리죠. 규, 교, 갸 분위기가 다 다르죠. 어감이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자음에 모음이 붙는 순간 과, 구 다 분위기가 달라요. 자음에 모음이 붙는 순간 이 음절 전체의 소리값의 어감이 확 변화돼 버려요. 맞죠? 근데 자음에 모음이 안 붙고는 발음이 안 돼요. 어떤 모음이라도 붙어야 되는데 이 자음에 원래 가지고 있는 성질을 건드리지 않고 최대한 자음 그 자체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모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모음이 으다라는 거예요. 으다. 그렇기 때문에 발음할 때 모든 자음에 으자를 붙여서 발음하면 그 자음의 원래적 이름가가 나타나게 된다. 그 해례본에 적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규칙대로 발음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응극크 느드트르 무브프 스즈츠 응으흐 이렇게 발음해야 됩니다. 가나다라마바사가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그거 지금 우리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배웠죠. 조금 이따가 제가 문자도로 하나 요거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역 여기 있죠. 니은 저기 있죠. 디귿 그 옆에 있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저 위쪽에 있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피읍, 시읒 맞나? 치읒 그 다음에 키읒 그 다음에 히읗 그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요거 빼먹었고 미음, 비읍, 피읍 다음에 뭐죠? 시읒 맞아요? 네. 예, 시읒, 치읒, 키읒, 피읒, 히읗 순서가 지금 막 어질러졌죠? 이 순서대로 안 따라가고 있죠? 그죠? 아설순추대로 순서를 지킨다 그러면 응극크 느드트르 무브프 스즈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으흐 이게 아설순취후 순서대로 발음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훈민정음이 가르쳐주고 있는 건 응극크 느드트르 무브프 스즈츠예요. 근데 우리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하면서 지금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이게 정음과 현대 한글의 차이인 거죠. 근데 순서 바꾼 게 도대체 무슨 큰 의미가 있는가? 자,
아까 제가 이거 잠깐 빼먹고 지나갔는데 얘기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음소는 총 28개입니다. 28개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안 쓰고 있는 것들이 현대 한글에서 생겼죠. 아래야, 요 안 쓰고 있죠. 그 다음에 꼭지형 안 쓰고 있죠. 그 여린 이엇 안 쓰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사이시엇 안 쓰고 있어요. 자음에서 3개가 빠지고 모음에서 1개가 빠졌죠. 4개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훈민정음은 28개, 현대 한글은 24개. 그게 뭔 별 차이가 있겠나?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가장 단순한 차이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조합해낼 수 있는 음가는 거의 무한대예요. 인간의 발음이 못 쫓아갈 정도의 음가를 조합해낼 수가 있어요. 산술적으로만 조합하면 이거는 동국대 변정은 교수라는 분이 이 국가 프로젝트로 훈민정음의 음가 최대 그 개수가 몇 개인가 하는 용역 프로젝트 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에 따르면 399억 개. 이건 사람의 소리로 낼 수 있는 개수가 아니에요. 별 의미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의 무한대 음가 조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28개를 쓰면. 근데 단 4개가 빠졌을 뿐인데 현대 한글로 가능한 음가 조합은 11,000개 정도 돼요. 억 단위에서 만 단위로 떨어집니다. 예. 쓰임새가 확 달라져 버립니다. 물론 그거는 이 음소의 개수에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표기법도 달라졌거든요. 표기법도 달라져서 예전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제 이름이 박규현입니다. 기역하고 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기역을 변형시킬 수 있는 거는 뭐 이렇게 요렇게 변형을 시킬 수 있는데 쌍기역을 쓸 수 있죠. 쌍자음. 이걸 병서라고 합니다. 병서를 쓸 수 있는 거는 요 중간에 있는 애들만 병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현대는 된 소리가 세지면서 얘도 병서를 하죠. 센 소리를 내잖아요, 얘가. 근데 쌍치어도 없죠. 쌍리얼 없죠. 쌍티끝 없죠. 쌍리은 없죠. 원래 중간에 있는 얘들만 병서를 하게끔 돼 있어요. 예. 중간에 있는 얘들만 병서를 하게끔 돼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도 병서를 했습니다. 즉 기역 쓰고 옆에다가 뒤끝을 연달아 쓰는 거예요. 기역, 뒤끝, 시옷을 연달아 쓰는 거야. 그리고 쓰고 종성에다가 기역을 써요. 혹은 시옷을 쓰든지. 병서를 2개만 하는 게 아니고 3개짜리 병서를 해버려. 근데 이 말은 이걸 발음할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한번 발음해 보세요. 기역, 뒤끝, 시옷, 밑에 시옷 발음해 보세요. 발음 안 되죠. 제가 유명한 국어학자한테 발음을 어떻게 합니까? 이 옛날 사람들 어떻게 발음했을까요? 지금 국어학자들은 이거 어떻게 발음합니까? 우리는 그냥 그드스시라고 하는데 못하는 거죠. 예, 표기법도 사라졌고 그걸 발음하는 음가도 사라져버렸어요. 음가도 사라졌어요. 표기법도 지금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비음 밑에다가 수능 밑에다가 요 여린이엇이나 이 이형을 갖다 붙여놓은 글자들이 있어요. 옛날 고문서들 보면 그런 글자들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얘를 병설을 해놓은 그런 글자도 있어요. 왜 가끔 왜 막걸리 집에 가면 훈민정음 여러 번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왜 그건 하필 막걸리 집에만 많은지 모르겠는데 농촌 스타일로 돼 있는 이런 데 보면 막 벽지에다가 훈민정음 써놓은 그런 데 보면 있어요. 찾아보시면. 예. 그럼 비음 밑에다가 이형 붙이면 그걸 뭐라고 발음을 해야 되나? 뻥 하고 종성에 엉 하면서 예. 약간 콧소리가 나면서 후음이 딸려 들어가는 콧소리가 나게끔 돼 있어요. 예. 이런 걸 순경음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수는 밑에다가 경음화를 갖다 붙였다. 순경음. 예. 이런 순경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없죠. 그러니까 이렇듯이 표기법하고 글자 수가 달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낼 수 있는 음가의 개수가 확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자, 일단 이게 표면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훈민정음하고 한글은 그만큼 기능의 차이가 크다. 이게 또 왜 없어졌나 이런 거 따지면 아주 복잡한 역사 논쟁이 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 훈민정음과 한글은 기본적으로 안타깝게도 세계관이 다릅니다.
창제했던 사람들의 세계관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현대 국어학자들이 한글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을 텐데 같냐 다르냐? 아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근대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하고 현대의 국어학자들, 언어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하고 세계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이 소통이 안 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어떤 그 기질이나 성향만 달라도 우리는 소통하기 힘들죠. 근데 아예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포기해야죠. 설득 안 되죠. 자본주의자, 공산주의자 만나가지고 서로 설득시키기 힘들죠. 근데 이거는 관념 차원이에요. 그냥 의식 수준 차이입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의식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감성과 감각과 오히려 아주 물리적인 감각 기능까지도 다르게 반응할 정도로 전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세계관이거든요. 예. 세계관이 다르면 이건 소통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소통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 우리들의 세계관하고 훈민정음을 만들었던 조상들의 세계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러니 사실 우리가 훈민정음 해례본을 놓고 이걸 번역을 해놔도 직역을 해놓은 상태에서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어떤 관점으로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게 돼버려요. 그럼 뭐가 세계관이 다르다라고 하는 건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훈민정음을 만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음양오행과 주역의 논리로 해석되는 세상으로 이해를 했어요. 만물의 변화, 저 하늘에 해가 뜨고 지고 어떤 별들이 사라졌다 나타났다. 그에 따라 가지고 기후가 변화하고 그에 따라서 생명체들이 반응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인간의 생리와 심리가 달라지고 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이 연결성들을 가벌병정, 무기경식, 자축인묘, 진소음이 이런 문자 개념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예. 가벌병정, 무기경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을 나타내는 글자이기도 하고 숫자를 나타내는 글자이기도 해요. 우리는 가벌병정이 숫자를 나타낸다는 걸 현대인들은 잘 모르지만 이게 1부터 10까지의 숫자로 쓰였습니다. 자축인묘는 12진법으로 이루어져 있죠. 가벌병정은 10진법으로 이루어져 있죠. 10진법과 12진법의 조합으로 지금 현재 상태의 어떤 기후나 대기의 상태, 대지의 상태를 연역해서 이해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금년이 신축년이다. 이런 머릿속에서 1년짜리 일기예보가 굴러갑니다. 올해 신축년이니까 대기 중에는 공기 중에는 어떤 기운이 떠돌고 대지에는 어떤 기운이 떠도니까 올해는 작물이 뭐가 잘 되겠네. 비가 많이 오겠네. 건조하겠네. 가을에 태풍이 세게 오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고 조금 더 고도한 어떤 학문적이고 오늘날로 치면 수리과학적인 이런 연구를 해야 됐던 사람들. 조선시대에도 어쨌든 과학기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화약도 만들고, 인쇄술도 만들고, 이런 거 과학기술 없이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과학기술. 근데 그들의 오늘날 우리는 수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학적인 측량 수단들을 가지고 있어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뭘 가지고 했냐? 주역 가지고 했어요. 우리가 방정식을 가지고 하는 거, 미분적분을 가지고 하는 거를 주역의 궤의 논리를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주역의 궤가 사실상 수학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딱 봤을 때 이 사물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이해할까 라고 하는 게 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가장 다른 것은 구체적인 어떤 수단들, 도구들이 달랐다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옛 사람들은 이 세계가 전부 연동돼서 아주 구체적으로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실감하고 살았어요. 즉 정인지 후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반포하고 나서 집현전 학자들이 이 반포에 대한 일종의 축하 선언문을 쓴 게 정인지 후서입니다. 정인지 후서의 맨 첫 문장이 천지자연에 어떤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그에 조응하는 무늬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소리가 있으면 무늬가 있다. 한마디로 청각적인 거하고 시각적인 거하고가
일맥상통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맥상통하는 어떤 것이 있다. 아라고 하는 소리가 있다면 이 아자에 사람이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아무 그림이나 그려놓고 야 이걸 앞으로 아라고 표현하기로 하자. 아라고 발음하기로 하자. 사회적 합의 라고 우리는 문자를 그렇게 가르쳐 실제로 공교에서 가르쳐요. 문자는 사회적 약속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라고 하는 소리가 있으면 인간이 임의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아라고 하는 이 소리의 성질, 이 소리는 에너지잖아요. 소리는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빠르기, 높낮이, 그 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밀도, 어떤 사람이 발음하는가에 따라서 이 성대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어떤 강밀도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지. 소리는 하나의 힘입니다. 요 힘, 그럼 아라고 했을 때의 힘, 어라고 했을 때 힘이 다르잖아. 이 다르다는 거를 필연성 있게 연결해서 체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꼬라지, 그게 문자예요. 무늬가 있다는 거예요. 하긴 간단히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유리판 위에다가 아주 정밀한 모래나 먼지더미들을 놓고 하면 모양이 나오겠죠. 소리가 여기에 쏘아질 때 이 소리의 어떤 진동 주파수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모래들이 흩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구구구구구구구 하면 똑같은 모양이 나오겠어요? 다른 모양이 나와요. 이런 거죠. 어떤 소리는 어떤 형태하고 필연적인 조응하는 연결고리가 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정인주 후서의 첫 문장에 나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얘기고, 이걸 더 확장시키자면 어떤 색깔하고 어떤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음계하고 연결이 된다. 확장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실제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하는 음계를 색깔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은 고등학교 실용음악과 저기 전문 학교들이 있잖아요. 실용음악계에서 디지털라이징으로 이게 미디 같은 거 이용해서 자동으로 편곡하고 이런 기계들 많이 쓰거든요. 그쪽에서 그 기계 다루는 애들이 그 음계하고 색깔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거를 보면서 작업을 해요. 완전히 기술적으로 응용이 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는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빨주노초 파남보로 그대로 연결돼요. 빨주노초 파남보 7개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 7개잖아요. 마침 딱 개수가 맞죠? 개수가 맞죠?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이거 왜 하필이면 또 7개일까요? 태양계 안에 우리는 지구고, 우리 지구에 사는 우리가 주요하게 영향을 받게 되는 행성이 몇 개인가요? 7개잖아요. 음양은 해와 달이고 나머지 5행성이잖아. 요 7개의 영향을 우리는 끊임없이 받잖아. 우리의 감각기관은 뭐든지 7개로 분류하는데 본능적으로 7개로 분류하게끔 돼 있어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심지어는 맛도, 심지어는 촉각의 정도도 7개로 분류합니다. 우리는 생명현상을 7가지로 느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별들의 작용이다. 이런 거는 동양에서는 너무나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해서 옛 사람들은 그건 너무 당연한 거지. 현대인들은 음의 미신이지, 이런 주술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죠? 그런데 슈타이너도 바로 이렇게 소리와 색이 아주 필연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책을 쓴 게 있습니다. 그 책이 지금 우리나라에 번역돼 나와 있기로는 색채의 본질이라고 하는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제 이걸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어요. 100년 전 슈타이너가 처음에 그걸 내놨을 때는 사람들이 이해도 잘 못했지만 미친놈 소리를 많이 들었겠죠. 근데 100년 후에 오늘은 그냥 기술적으로 누구나 쓰듯이 쓰고 있는 게 돼버렸어요. 현대 문명에서 받아들여진 거죠.
받아들여진 거죠. 근데 슈타이너가 색채의 본질을 쓰기 전에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말했던 사람이 괴테예요. 우리는 괴테에 대해서는 괴테가 천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하는 독일의 대문호, 지성사의 천재라고도 평가를 하는데, 괴테의 어느 부분이 정말 천재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보통은 잘 안 알려져 있죠. 괴테는 직접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쓴 수많은 작품들 중에 딱 하나만 남기라고 한다면 색채론이다 이래요. 파우스트가 아니고 젊은 베르테르가 아니고, 예. 이게 괴테 말입니다. 내가 쓴 모든 문학 작품들은 후대에 어떤 작가들이 나오면 따라하거나 그보다 더 나은 거 만들 수 있다. 근데 내가 밝힌 이 색채론은 인류사에서 내가 고유하게 정말 나의 오리지널로 이거 밝힌 거다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색의 본질에 대해서, 색이 빛으로부터 어떻게 분화돼 나오는가, 이 색들이 어떻게 사물의 형태에 영향을 주는가, 이게 소리라든가 움직임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런 거를 인류사에서 내가 제일 먼저 말했다라고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괴테는 착각했습니다. 동양을 몰랐거든. 동양은 그게 상식이었거든요. 1000년 전, 2000년 전부터 상식이었거든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바로 이렇게 만물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연관관계를 가지고 공정공생하면서 이렇게 순환되고 있다라고 하는 세계관, 이거를 개념적으로 말하면 유기이론적인 세계관이라고 해요. 모든 것들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돼서 하나의 어떤 큰 원리 속에서 큰 원리를 공유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유기이론론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발도르프 교육이 바로 대표적인 유기이론론적인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어요. 발도르프 교육의 기초인 인지학의 가장 1번 핵심적인 특징이 유기이론적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도르프 교육의 기초인 인지학하고 우리 전통의 사유하고는 너무나 잘 맞습니다. 근데 인지학하고 현대 과학적 사유하고는 안 맞죠. 이래서 발도르프 교육이 실은 조금 깊이 들어가면 소위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하는 쪽에서 이제 시비를 걸 만한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인간의 영성을 실제하는 거로 보잖아요. 우리는 인간에게 영성이 있다고 믿는 게 아니고 이해하고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증명 방식을 소위 계량적인 과학적 방식으로는 불가능해요. 다른 방식으로 증명합니다. 그러나 그 방식에 대해서 현대 과학들은 방법론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지학이 이만큼을 이해하고 있다면 과학은 이만큼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과학은 물질과 정신 중에서 물질에 대해서는 대단한 성과를 이루었지만 그것과 정신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야. 과학은 인간 정신을 이해 못한다. 요즘 이제 그래서 과학의 절정에서 하는 게 뇌과학이잖아요. 근데 뇌과학도 결국은 인간의 어떤 의식의 여러 가지 변화들을 물질 현상으로 설명하잖아요. 어떻게 가도 끝까지 가도 결국은 물질로 환원해서 설명을 하거든. 정신 그 자체의 본성에 대해서는 과학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 신경이 어떻고 호르몬이 어떻고 물질 대사작용으로, 근데 그거는 그게 아니죠. 물질 대사작용이 어떤 정신 상태가 있었을 때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은 되지만 이게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 물질 때문에 이런 정신이 온 게 아니라고. 다만 이런 정신하고 그 물질적 현상하고 나타나는 어떤 타이밍이나 표현되는 방식이나 이런 게 상관성은 있어요. 상관성은. 상관성이 인과성은 아니거든요. 원인-결과 관계는 아니거든. 그래서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여전히 정신의 문제에 대해서, 정신의 본성에 대해서는 못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과학의 한계죠. 과학의 한계입니다. 인간이 왜 어떤 본능을 가지는지, 왜 어떤 기질과 성향을 가지는지 과학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인지학은 설명합니다. 인지학에서 설명할 때 사용하는 그 개념어들이 과학적으로는 소통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카르마라는 용어도 쓰고, 예. 아이들의 타고난 기질이라는 용어도 쓰는데, 기질이라는 말도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유기이론적 세계관의 달인들이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들은 그게 상식이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현대 어떤 소위 말해서 어떤 현대 분리 분석적인 논리 개념을 가지고 훈민정음을 이해를 하려고 들면 이해가 안 되게 되는 거죠. 세계관이 달라서. 이래서 수많은 국어학자들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넘어갔던 거예요. 이해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못 들어갔던 겁니다. 못 들어갔다. 그럼 이해를 하려면 그들의 세계관 자체를 일단 내가 수용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관이 별게 아니고 음양오행과 주역적인 세계관인데 오늘날 대한민국 학계에서 음양오행과 주역은 논하는 순간 그건 학문으로 인정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전부 그거에 기초해서 궁궐도 짓고 무덤도 만들고 음식 요리도 그런 어떤 질서에 입각해가지고 요리 방법도 만들어내고 색을 사용할 때 음악을 사용할 때 다 그거에 맞춰가지고 악학개번 같은 것들도 음악에 대해서도 미술에 대해서도 다 그 세계관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놨는데 그 세계관 자체를 일단 부정하고 들어가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지. 이러니까 전통과의 단절이 확실해지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궁궐의 학예사가 음양오행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축물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혹은 복식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임금의 복장이 그랬는지, 왜 궁궐에서 계단이 어디에는 몇 개고 어디에는 몇 개인지, 이건 음양오행을 동원하지 않으면 설명 못하는 것들. 예. 이래서 우리가 훈민정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전통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어떻게 보면 벽을 쳐버린 거죠. 이에 벽을 쳐버려서 뭐 친일파가 고유 문화유산을 박살낸 거는 오히려 현대인들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계관적인 단절 때문에 우리 스스로 끊어낸 거에 비하면 조족지혈일 정도입니다. 좀 공감이 되시나요? 예. 그래서 많은 부분 우리 스스로 자기 발등 찍는 짓을 해버린 거. 근데 그거에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어찌 보면 훈민정음에 대한 이해예요. 사실 이게 우리의 가장 빛나는 성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예. 거의 인류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빛나는 성과를 마침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냈는데 전통과 일반적으로 단절이 되고 당연히 이거하고도 단절이 되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정음 훈민정음과 한글의 차이는 기능적으로는 28자와 24자의 차이고 밑바닥에 깔려있기로는 세계관의 차이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제자 원리를 이해하고 그게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의미를 만약에 알고 우리가 언어를 쓴다면 우리는 정근대인들의 그 세계관을 말을 끝없이 사용하는 과정에 저절로 익혀버립니다. 우리는 이미 현대인들이죠. 우리는 이미 이 사회 문명 자체가 이미 분리 분석주의에 철저하게 입각한, 유물론에 철저하게 입각한 세계 해석 방법을 상식적으로 다 깔아놨잖아요. 다 깔아놓고 이건 우리는 익혔습니다. 우리는 소위 말하는 과학적, 합리적 시각이라고 하는 걸 익힌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유기이론적 세계관을 익힌 적이 없어요. 네. 이걸 철학적으로, 의식적으로 공부하려면 굉장히 난해합니다, 하여튼. 난해한데, 만약에 제자 원리를 이해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말글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상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저절로 유기이론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순간 이 말이 어떤 자연의 기운하고 연결되어 있는가를 끊임없이 떠올리게 돼 있어요. 글자를 쓰는 순간 이 글자가 어떤 소리와 어떤 색과 어떤 힘과 어떤 형태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끊임없이 떠올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 언어 생활을 하는 것이 생활화가 되게 되면 언어의 발달이 곧바로 의식의 발달로 연결되는 이런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의식 수준의 발달, 인식 수준의 발달. 이게 가능합니다.
원래 언어의 발달은 인식 수준의 발달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당연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언어의 기원, 그 다음에 특히 창제된 언어가 가지고 있는 제자 원리, 이거하고 우리는 완전히 동떨어져서 배우잖아요. 제자 원리 뭔지 배우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없었던 거죠. 이 기원이 뭘 의미하는지 알고 언어를 배운 사람이 없는 거죠. 그걸 신경 안 쓰고 그냥 이 발음 값으로만 이해를 하고 배웠단 말이죠. 자, 어떤 글자를 봤을 때 뭐 습관적으로 그렇게 발음하나 보다 하고 그 발음을 하는 거하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 이거는 오행 중에 어떤 성질, 사물 중에는 뭐, 색깔 중에 뭐, 소리 중, 힘 중에는, 형태 중에는 뭐, 이걸 떠올릴 수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자와 한글을 같이 병용해서 썼잖아요. 수천 년 동안. 말은 어쨌든 고유가 있었던 거고, 글자는 한자가 있었던 거고, 한자의 낱말을 우리 토속 발음으로 발음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수없이 많은, 그러니까 한자 발음하고 우리 발음, 토속 발음하고가 사실은 어디서 끊어낼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사실 순우리말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알고 보면 섞여 있다. 섞여 있는 그 혼종성을 부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괜히 여기까지는 순우리말, 여기부터는 한자말 못 끊어내요. 끊어낼 수가 없어요.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호랑이는 한자일까요? 한글일까요? 호랑이는 순우리말일까요? 아닐까요? 호가 한자잖아요. 그럼 랑이는? 아지랑이는 고유인가요? 아닌가요? 토속어잖아요. 아지랑이는. 아지랑이 할 때 랑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한자하고 한글하고 섞였네. 그렇죠? 문이 고유일까? 순한글일까요? 한자일까요? 문이가 참 곱네. 제가 지금 순우리말을 사용했나요? 아니면 뭐가 섞여 들어갔나요? 문이, 글을 문자를 조금 늘려보세요. 문입니다. 글을 문자를 우리식으로 발음하면 문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못 모르는 사람들은 문이는 고유인 줄 알고, 문은 한자라고 생각하고, 문 쓰지 마, 문이 써. 이게 그런 식으로 칼로 두부 빼듯이 안 베어진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어지지 않는다. 웃기는 얘기죠. 수천 년 동안 자연스럽게 써왔는데 그게 어떻게 베어지겠습니까? 수천 년 동안 자연스럽게 써왔는데. 예. 사실 뭐 한자가 중국 글자다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만 바보 됩니다. 한자는 마치 라틴어가 유럽 공통어로 썼듯이 동양이 공통어로 썼던 그냥 공통문자였을 뿐이지 특별히 어느 나라 문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베트남도 쓰고 몽고도 쓰고 티벳도 쓰고 일본도 쓰고 우리도 쓰고 만주도 쓰고 쓰면서 그냥 쓴 게 아니고 조금씩 변형시켜서 쓰고 우리가 그걸 변형시킨 거는 발음 값을 거기다 더해서 쓰는 건 구결이라 그랬던 거고 그 다음에 일본이 변형시켜가지고 히라카나 가타카나 만들어 쓰잖아요. 티벳 문자, 몽고 문자도 다 조금씩 변형시켜 쓴 겁니다. 근데 그 베이스가 되는 한자 이거 중국 거다 그러면 우리만 손해예요. 우리만 손해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중들이 서민들이 실제로 써왔는데 어떻게? 실제로 이걸 막 섞어서 써왔는데. 예. 자, 그 얘기는 또 하잖아요. 한도 없이 사례가 많아서 생략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자 원리를 알고 보편언가라고 하는 어떤 자연과 사물과의 연관성 속에서 자기 언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의식에 주는 효과는 아주 크다. 의식 발달에 주는 효과는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좀 정음이 더 나오는데 왜 이렇게 한글?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언어가 자연스럽게 변화가 돼 온 바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우리의 역사 과정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식민지 거치고 근대화 거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역사적인 배경적인 이유로 인해 가지고 변형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변형이 된 것도 사실인데
변형됐다고 해가지고 뭐 꼭 고유의 거 이미 우리가 쓰지도 않는데 그거 다 복원해서 쓸 수 없잖아요. 현대 한글은 현대 한글대로 이미 우리한테는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서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거죠. 다만 정음 한글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나왔고 이 뿌리에서 나왔다는 걸 알아야 제자 원리를 아는 거고 그래야 우리가 현재 한글도 더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연결해서 보자라고 하는 것 뿐이죠. 지금 당장 기억 연티끌 리얼 야 순서 틀렸네. 그 큰 어드 틀어로 순서 바꿉시다. 그럼 사전부터 바꿔야 되고 전국의 간판 다 바꿔야 되고 가능할까요? 분류 체계부터 바꿔야 되고 국가가 기본 어떤 범주를 다시 세워야 돼요. 이거는 정권 바꾸는 것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럼 안 바꿔도 되냐? 바꾸긴 바꿔야 되겠죠. 근데 문화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의식과 문화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어떤 표준 분류를 다 바꾸자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뭐 훈민정음을 다 살려서 우리가 사용할까?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나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거 그리고 그 제자 원리를 이해하는 거 그건 현대 한글을 위해서도 충분히 필요하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글의 고유성, 우수성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금방 말했던 자모음이 전 세계 문자 중에서 언어 문자 중에서 최고로 발달되어 있고 자음은 자음대로 모음은 모음대로 그리고 자음은 이미 자지문자적인 성격을 한글만 오로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모음은 최고도로 발달되어 있다. 자음과 모음의 비율도 황금 비율이다. 이런 언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은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음절 발음 조합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어는 3,000개 정도밖에 조합을 못 해내요. 한글은 11,000개 조합해냅니다. 이것만 해도 벌써 한 4배 가까이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현대 한글만 가지고도 우리는 최고의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 미국의 할렘가에서 애들한테 한글을 가르쳤더니 애들이 저절로 똑똑해져가지고 대학 진학률이 막 높아지고 이랬다는 조사 통계 가지고 막 미국의 언어학자들이 난리 나가지고 한글이 의식에 주는 효과가 뭐냐 이러고 연구하고 이거는 실제 언어학계에서 이슈로 떠올라 있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그 효과를 누리는지 못 누리는지도 모르고 의식도 안 하고 살고 있어요. 자, 이건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한자가 어차피 병용해서 쓰고 있는데 한자의 뜻을 알고 낱말을 사용할 때하고 뜻을 모르고 사용할 때 의식의 효과가 같나 다르나? 완전히 다르죠. 고리탑은 되게 어려운 한자잖아요. 고리탑은. 근데 요즘 애들은 그걸 발음으로만 들었고 어감으로 느낌적 느낌으로만 들었지 이것의 의미나 뜻에 대한 한자를 생각해 본 적도 배운 적도 없거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데 근데 팩트는 팩트입니다. 이게 진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소리 나는 대로 받아 적으라. 고리타분한 성격, 고리따분한 성격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고리따분하다라는 느낌적 느낌으로 이게 들렸다는 거지. 근데 고리타분의 한자의 의미를 아는 거하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하고 같냐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야, 성의를 보여라. 성의를 보여라. 성의의 한자를 알고 나면 그 성의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진정성과 용기를 필요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 말의 무게가 참 경건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 뜻을 모를 때 성자가 뭔지 의자가 뭔지를 모를 때는 야, 성의를 보여라. 그러면 뭐 좀 하기 싫더라도 위선적이라도 뭐 뒷구녕으로 돈 좀 찔러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뭐 했다는 표시라도 좀 내라. 이런 식으로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별로 마음이 없더라도 했다는 표시라도 좀 내라. 원래 의미는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럼 원래 의미가 아닌 식으로 이렇게 말을 계속 왜곡해서 써버릇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렇게 느낌적 느낌으로만 언어 생활을 하는 게 누적이 된다고 하면 이 의식 수준이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언어의 발달에 따라 의식의 발달이라고 하는 이게 안 되는 거죠. 한자와의 관계만 생각해도 그게 그렇게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제자 원리가 갖고 있는 자연과 연결성을 알고 언어 생활하는 거하고 모르고 언어 생활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래서 그걸 알고 느끼고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유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유도해 줘야 된다. 이게 그 어떤 지식에 대한 가르침보다도 훨씬 평생을 통해서 스스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자기 스스로 끊임없이 개발할 수 있는 베이스를 깔아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다. 모든 과목 통틀은 것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는 평생 언어를 사용하고 오직 언어를 통해서 뭔가 알을 확장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책을 보든 얘기를 듣든. 예.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한 과목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언어는 국영 수준의 국어 과목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 의식의 그냥 토대입니다. 토대. 예. 언어가 주는 효과라고 하는 것은.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이게 말과 의식, 말과 글과 의식의 관계 이런 것들이 서로 제각각 따로 놀다 보니까 희한한 상황들을 보게 되죠. 말 엄청 잘하는데 의식 수준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이제 또 말 잘하는 사람들 오히려 뭐라고 할까요? 조금은 사회적으로 경계하는 풍토들도 저놈의 자식은 말만 잘하네. 이게 좋은 말 아니잖아요. 예. 말 잘하는 사람들 경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하고 의식하고 따로 노니까. 글하고 말하고 따로 놀고, 글하고 의식하고 따로 놀고, 다 따로 국밥이에요. 이게 따로 국밥이 아니게끔 만약에 단단하게 결합시킬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을 계속 드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왜 정음 한글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예, 1번 주제 끝났고요. 2번 주제. 유아 언어 문자 교육. 시간이 15분 남았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아동들의 발달에 인생에서 우리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고 지나치지만 인생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어떤 전환적 발달 과정들을 아이들은 0세에서 7세 사이에 무수하게 겪습니다. 발도르프 교육의 핵심은 적기 교육이잖아요. 적절한 때 적절한 자극과 도움을 준다. 자, 여기서 지식을 준다가 아니에요. 자극과 도움을 준답니다. 왜 또 하필이면 도움이라고 하는가? 본질적인 의미에서 모든 교육, 모든 학습은 지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익히지 않으면 어떤 암도 체화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스스로 익히려고 하는 동기가 생기고 동기부여가 되고 의욕이 일어나는데 어른들이 자극을 줄 수 있죠. 꼬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어떻게 꼬드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상과 벌로 꼬드기는 게 아니고 예, 내면의 자기 발달에 대한 선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잘 꼬드기는 거. 이게 교육이라는 거지. 교육이란 잘 꼬드기는 거지. 직접 매뉴얼적 방법을 가르쳐 주거나 대신해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생이 대신 풀어주는 것도 안 되고 선생이 냉장고 매뉴얼 주듯이 하는 것도 안 된다라는 거야. 오히려 지혜롭게 뭔가를 사용하고 도구가 됐든 뭐가 됐든 자기의 행실이 됐든 은행이 됐든 지혜롭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를 스스로 능력을 자기가 체화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꼬드기는 거예요. 자극을 주고. 그래서 교육은 돕는 거지 푸시해서 밀어넣는 게 아니다. 라고 발도르프 교육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럼 발도르프 교육은 적절한 때 적절한 자극을 주는 것. 이걸 교육의 가장 큰 원칙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가 교육을 망치는 이유는 적절하지 않은 때 부적절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그래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애들이 말이 발달해야 될 때 글자를 집어넣어. 이건 농사에서 가을에 할 일을 여름에 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조기학습. 조기학습. 네. 그리고 어떤 의식의 혼란이 오는지도 모르고 영어 유치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게 알고 보면 원리상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예요. 당장 내 눈앞에 애가 조금 똑똑한 척 하면서 몇 개 익힌 거 가지고 재롱을 부릴지는 몰라도 얘의 내면의 자기 스스로의 기초 체력이, 의식적 기초 체력이 푹 떨어져 버립니다. 사고력의 차원에서 의식의 그 자생성의 차원에서 기초 체력이 완전히 깎여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체력과 기술이 있다.
모든 운동을 할 때 체력과 기술 다 중요하죠. 뭐가 더 중요할까요? 체력이 더 중요하죠. 체력이 없으면 기술은 허우적거리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실현이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아무리 많이 읽고 도서관에 있는 책 다 읽었다. 근데 사고력이 없어. 물어보면 알지. 누가 물어보면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반응은 할 줄 알지. 창조를 할 수 있을까? 안 돼요. 재구성을 할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내적인 어떤 건강한 동기부여, 아이들의 호기심을 살아있게 만들고 아이들의 탐구욕을 이렇게 유도해주고 하는 이 교수 방법이 교육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발도르프가 바로 그걸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발도르프가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어쨌든 지난 100년간 수많은 교육 철학들이 명멸했지만 발도르프는 지속적으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내적인 힘이 있는 거죠. 그만큼. 검증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동 발달 단계별 특징을, 그러니까 우리가 적기 교육을 하려면 아이들의 전환적 변화가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아야죠. 이 변화가 일어났을 때 무슨 자극을 줘야 되냐? 다른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어떤 종류의 자극을 줘야 되냐? 어른들이 교육적으로 판단을 하려면 이 변화의 의미, 변화의 시기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발도르프에서 자연스럽게 발달하는 게 발달 단계별 특성들에 대한 파악이 발달하게 돼 있어요.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그래서 보통 외부에서 발도르프 모르는 사람들도 대충 이제 발도르프에 대해서 이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적기 교육, 발달 단계론 이런 것들이거든요. 감각론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도르프에서는 거의 뭐 나이대별로의 생리적, 심리적 변화 상태나 과정에 대해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파악하려고 애를 씁니다. 실제로 그 어떤 교육 철학에 비해서도 아주 정밀하게 이미 파악된 어떤 성과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물론 이거는 시대마다 또 계속 새롭게 통찰이 변화되고 더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한데 시대마다 바뀌는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서 바뀌는 것들도 있겠고, 인간이라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보편적인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컨대 인간이 밥 먹고 똥 싸고 신체 발달하는 거는 100년 전에는 지금 다를 일이 없죠. 예, 인간이 어떻게 소화 과정을 거치는가가 100년 전 사람하고 지금하고 안 다르잖아요. 이런 건 보편적인 거야. 안 바뀌는 것도 있다는 거야. 그럼 언제 일어나서 걷느냐? 100년 전하고 지금하고 안 다르죠? 안 다릅니다. 안 다른데. 예. 100년 전에도 모육 먹이는 게 분육 먹이는 것보다 훨씬 좋았지. 그런 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는데 어떤 사회문화적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단계로 들어가면 달라지죠, 이게. 아주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죠. 100년 전 상식은 지금은 기괴한 이야기가 돼 있고, 지금의 상식은 100년 전에 생각도 못한 어떤 것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들일수록 보편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0-7세 발달 과정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역사가 간다고 해서 달라질 게 별로 없어요. 한마디로 애들이 태어나서 언제 옹알이를 하고, 언제 두 다리로 걷기 시작하고, 언제 내면에서 형상적인 어떤 능력이 커지기 시작하고, 언제 기억력이 발달하고, 언제 말을 시작하고, 이건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달라질 게 없다는 겁니다. 생리적이고 기초 감각의 발달에 기반한 어떤 변화 과정들, 이건 똑같다. 그래서 하위 감각이라고 발도르프에서는 표현합니다. 하위 감각의 기본 발달 과정들, 이거는 보편적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럼 0-7세 사이의 변화들은 되게 보편적인 것들이에요.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만 딱 찍어서 몇 개를 얘기하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직립입니다. 애들이 대체로 한 9개월 정도 되면 직립하나요? 9개월, 10개월? 네? 돌전후. 그렇죠. 좀 빠르면 뭐 90개월, 좀 느리면 뭐 한 13개월 갈 수도 있고, 뭐 사람은 어쨌든 개성이 다 다르니까 타고난 것도 다르고 딱 떨어지지 않죠. 근데 딱 떨어지지 않는 이 발달의 지연 내지는 지체, 이게 청소년 과정에서는 2-3년 날 수도 있어요.
근데 2, 3년 나는 거 이상한 거 아니거든요. 2, 3년 날 수 있습니다. 기다려주면 저절로 원상복귀되고 오히려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축적된 더 많은 고유한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현대교육이 제일 안타까운 점이 얘의 이 지연이 내적으로 어떤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어른들이 이해를 못하고 표준화된 진도와 표준화된 성과에 따라 가지고 얘를 꽤 맞추려고 하니까 파괴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적기 교육에서 궤도 이탈하면 이게 전부 부작용이 돼버리거든. 이해되시죠? 말 배워야 될 때 글 집어넣으면 부작용이 된다니까요. 감성이 발달해야 될 때 오성적인 개념들을 마구잡이로 집어넣으면 부작용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초등학교 한 10살 때까지, 한 3학년 때까지는 감성이 집중적으로 발달합니다. 진짜로. 온갖 종류의 기초 감정들하고 온갖 종류의 시청각적인 기본 감각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발달할 때예요. 근데 이때 책 많이 읽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특히 논리적이고 개념이 많이 들어가는 책을 많이 읽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100% 안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해왔습니까? 우리 애는 백과사전을 다 읽었어. 천재야. 우리 애는 벌써 위인전기를 다 읽었어. 천재야. 우리 애는 세계 문학 작품을 막 어린 초등학교 1, 2, 3학년인데 막 그 책을 끼고 살아. 너무 좋아. 라는 바보 같은 짓들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면 신경질적이고 애늙은이 만들어요. 아무런 인내심도 없고 아무런 세상에 대한 이해력도 없는 공감 능력도 푹 떨어지는 약간 기괴한 캐릭터를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많이 받은 사람들이 어떤 의식의 수준 자체, 사고의 수준 자체는 떨어지고 인성도 떨어지고 이런 거를 우리가 직접 목격하잖아요. 서울법대 나왔는데 인성 개판 얼마든지 많이 있죠. 물리학 박사인데 기초상식도 적응이 안 돼.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그러잖아. 배운 사람이 그것도 몰라. 예로부터 우리는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의 발달과 지성의 발달, 도덕성의 발달 이걸 겸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의 교육의 방식은 이게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분리되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절대 안 좋죠.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전문가 바보 혹은 화이트 칼라 악당 많이 배워서 많이 범죄 저지르는 이런 건 너무 많이 봅니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무 죄의식 없이 아무 책임감 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엘리트적인 어떤 위상을 이용해서 뻔히 범죄인 줄 알면서도 혹은 범죄라고 해서 합법적이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죠. 합법적 범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걸 많이 보게 된다. 그게 다 실은 적기 교육이 안 돼서 그런 거다. 물론 타고난 것도 분명히 작용하겠지만 교육의 영향으로 보자면 적기 교육에 실패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적기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 근데 그 적기 교육은 보편적인 발달도 있고 그 아이의 고유한 발달 속도도 있어요. 두 개 다 지켜줘야 돼요. 그러면 두 개 다 지켜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되게 표준화된 속도와 성과에 대해서 중독이 돼 있는 사람들은 내 아이의 고유한 속도 이런 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막 구겨 맞추려 그래. 이 과정에서 오히려 이제 죽여버린다는 거죠. 제일 못하는 게 제대로 파악하고 기다려준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불균형하게 어떤 부분은 빨리 가고 어떤 건 늦게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빨리 가는 건 빨리 가는 거대로 또 더 고도의 자극을 줘야 돼요. 늦게 가면 늦게 가는 거대로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빨리 가는 건 못하게 끄잡아 당기고 늦게 가는 거를 억지로 푸시해서 밀어 올리려고 그러고 안에서 애가 기괴하게 돼버리는 거죠. 자기 안에서. 마치 프로테스쿠스의 침대같이 돼버리는 거죠. 침대에 맞춰가지고 길이 더 길면 잘라버리고 모자라면 느리고 어떻게 해도 죽어요. 어떻게 해도 죽습니다. 자, 그런 건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인생의 전환적 의미가 있는데 자기는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게 0세에서 2세 사이에 제일 중요한 건 직립입니다. 아이들이 돌전으로 해가지고 직립한다고는 하지만 직립해서 자기 사지를
아주 자기 의지대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익숙해지는데 1년 이상 걸리죠. 그러니까 0, 2세 사이에서는 직립이라고 하는 그 어떤 신체적인 변화와 어떤 변화와 그 변화가 일으키는 영향만큼 큰 사건이 없어요. 직립을 하는 순간 직립함으로써 인간은 비로소 의식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직립함으로써 손을 쓰게 되고 인간다운 행위를 할 수 있게 돼요. 동물들은 할 수 없는 행위. 동물들한테는 일어나지 않는 의식의 변화. 이런 걸 직립함으로써 얻게 됩니다. 왜 직립이 그런 효과를 가져다 주느냐 하는 건 또 뭐 많이 설명해야 돼. 또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직립하고 기초감각이 발달하게 되면 드디어 의식적 능력 중에서 직관력이라고 하는 게 막 발휘가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 아이들은 직관력이 무지하게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때로는 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애들이 싫어하는 어른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어떤 어른들은 다가가기만 해도 애들이 응애 하고 싫어하잖아. 뭔가 풍기는 게 애들을 못 속인다니까요. 강아지도 못 속이고. 그 수준에서는 직관력이 발달해요. 달리 표현할 방법은 없지만 온몸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이 직관력은 표현 수단이 없는 직관력이에요. 그러다가 3세에서 5세 정도에 들어가게 되면 이때 드디어 아이들은 사지 발달과 함께 장부가 안정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기초 어떤 하위 감각 중에 제일 중요한 고유 운동 감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깨어나요. 하위 감각 중에 촉각이 있고 생명 감각이 있고 고유 운동 감각이 있습니다. 촉각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피부 촉각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온몸이 느끼는 고통에 대한 감각입니다. 밥 많이 먹었을 때 배불러서 느끼는 고통. 똥 싸고 싶은데 안 쌌을 때 느끼는 고통. 졸린데 못 잘 때 느끼는 고통. 예. 너무 많이 잤더니 허리 아파서 뭐 이런 종류의 온갖 자기의 상태가 가져다주는 자기가 적절한 자극의 범위, 이 범위를 상한선이든 하한선이든 초과하면 고통을 느끼게 돼 있죠. 이 범위를 계속 알아가는 과정. 이걸 생명감각이라 그래요. 그리고 자기 사지를 자유롭게 씀으로써 얻게 되는 어떤 능력들이 있잖아요. 이걸 운동감각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게. 자기 관절이 어느 정도 범위를 움직일 수 있나. 자기의 유연성이 어느 정도 뻗을 수 있나. 예? 자기의 어떤 힘이 어느 정도 달릴 수 있나. 이런 거. 이런 거를 자기 몸도 자기가 모르잖아요. 그죠? 자꾸 써가면서 알게 되죠. 자기 몸의 특징을. 이런 데서 오는 걸 고유 운동감각이라고 하는데 재밌게도 이 하위 감각은 전부 의식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촉각이 발달하면 나중에 자기 주체성에 영향을 받게 돼요. 촉각 경험하고 자아 감각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 감각하고 사고 감각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운동 감각하고 언어 감각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언어 감각.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하위 감각이 균형 감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균형 감각은 청각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 청각은 정신적인 의미에서는 이해력이에요. 경청할 줄 아는 자세와 이해력. 이거하고 균형 감각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몸이 제대로 발달 못하면 당장은 표가 안 나죠. 나중에 남을 이해도 못하고 자기를 표현도 못하고 머릿속에 창의적 사고도 안 되고 이런 바보 되는 거죠. 예, 바보 되는 겁니다. 바보 되는 그 길이 어렸을 때 기초감각들이 얼마나 제대로 발달할 때 발달했나 하고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교육 중에 제일 중요한 교육은 유아교육이야. 근데 사실은 식물도 동물도 인간도 초기 상태가 중요해요. 초기 상태에 얼마나 잘 보살펴 주는가. 초기 상태에 얻었던 3살 버릇 8까지 간다면서 초기에 얻었던 것들을 바탕으로 삼아가지고 평생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상태를 잘 보살펴 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어떤 에너지를 쏟는 방식이 거꾸로 역삼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초기에는 그냥 놀아라 방치했다가 이제 올라가면 시험 치기 시작하면 압력을 좀 줬다가 고3 때 되면 압력이 극대화되죠.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근데 중요도로 보면 오히려 삼각형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초기 상태에 훨씬 더 많은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고
올라갈수록 자유를 줘야 돼요. 특히나 자의식이 강화되기 시작하면 구속하려고 해도 안 돼. 사춘기 애하고 싸우는 거는 그야말로 좀 있으면 애들 다 사춘기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때쯤 들어가면 갈구면 안 되죠. 갈구면 안 되죠, 애들. 예, 갈구면 봉변당합니다. 봉변당합니다. 사춘기로 들어가면 갈구면 안 돼요. 올라갈수록 자유를 주고, 오히려 어렸을 때 기초적인 과정들이 발달할 때 이때 교육적인 배려들을 집중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위에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뭐 지하라서 하는 학습과정들, 지하라서 하는 학습과정들은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그런데요, 그래서 3, 5세 때 고유운동감각이 언어감각하고 연결되어 있고 5, 7세 때 균형감각이 청각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그거는 여기다 간단하게 적어놨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어렸을 때는 0, 2세 때는 직관력이 발달하다가 3, 5세 때는 영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 또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생략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를 표현하고 실제로 어떤 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는 직관이나 연금 차원에서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고 형상적 인식이 발달하기 시작할 때부터 나타납니다. 근데 이 형상적 인식이 언제 결정적으로 강화가 되냐 하면 말할 때부터 강화가 돼요. 말은 언제 하냐? 4, 5세 때예요. 그전에도 말을 때때때때 하죠. 근데 그거는 언어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문장 완성이 안 돼. 그 기성 연결도 없고 인과율도 없어. 예. 그냥 자기 상태를 표현하는 정도의 말인 거지. 사회적 소통이 될 수 있고 자기가 능숙하게 쓸 수 있는 언어로서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로서의 말을 어느 정도 익히는 거는 5세 전후입니다. 맞죠? 이 언어로서의 말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두뇌라고 자꾸 제가 표현해서 이해하기 쉬우라고 두뇌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은 두뇌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나타나긴 두뇌에 나타납니다. 이게 두뇌나 의식에서 소위 말하는 모든 사물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려고 하는 이런 의식이 발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림책 좋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림책 좋아합니다. 예. 글자를 알아도 어느 나이 때까지는 당연히 감성적으로 그림책에 끌리게 돼 있어요. 뭘 표현하려고 할 때에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그림입니다. 이 형상적 인식이 딱 언어와 함께 자리 잡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이거의 파생 효과로서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기억력이 폭증을 해요. 그래서 인간의 일생에서 가장 기억력이 폭발적으로 능력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대할 때가 5세에서 7세 사이에요. 실제로 애들 기억 어마어마하게 잘하죠. 관찰도 잘하고 기억도 잘하고. 근데 우리가 감각을 생각할 때 하나 유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밑에 감각들이 단계적으로 발달하거든요. 하위 감각들은. 중위 감각으로 올라오면 그 단계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하위 감각은 단계적으로 발달합니다. 그러면 촉각 발달하고 생명감각 발달하고 운동감각 발달하고 균형감각 발달하고 이게 순서대로 발달하지 뒤집어지지가 않아요. 이 순서가. 그러면 원리가 이렇습니다. 촉각 경험이 걔한테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생명감각이 활성화된다. 생명감각이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운동감각이 활성화된답니다. 근데 생명감각이 충족도 안 됐는데 운동감각을 바깥에서 밀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생명감각의 성장이 멈춰버리면서 맞지도 않는 식의 운동감각에 대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얘도 얘한테는 고통스러운 게 돼버려요. 자연스럽지 않은 게 돼버리는 거죠. 이러면 두 개 다 망가져요. 이게 이제 조기교육이 가지고 있는 어떤 원리적으로 폐악적이다라는 거예요. 조기교육, 모든 점에서 조기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도 인간을 발달시키지 못합니다. 발달시키지 못합니다. 발달의 근본 기초 체력을 깔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 교육을 생각할 때 끝을 자꾸 입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육에서 얻은 영향을 가지고 걔 죽을 때까지 평생을 사는 거지 입시 끝난다고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잖아. 입시 점수가 목표다 그러면 이거는 그 자체가 교육의 본질에서 벌써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예. 입시는 교육의 목표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목표로 해서 교육하는 순간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 아이의 평생 가져갈
인간의 본성에 대한 개발 능력을 깎아 먹어버린다는 걸 알아야 돼. 자, 그런데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감각의 발달과 함께 그 시기에 고유한 어떤 내적인 의식 능력의 발달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 순서가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걸 일단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는 직관이 발달할 때는 직관을 부추겨주고, 영감이 발달할 때는 영감을 부추겨주고, 형상이 발달할 때는 형상을 부추겨줘야 돼. 그죠? 다른 거를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발달할 때는 말을 부추겨주고, 자연스럽게 글이 발달할 때가 되면 그때는 글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그 때때가 있다는 걸 잘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 그러면 거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끝내라는 압력이 그냥 저 막 내면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론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유아 시기에 언어 문자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별도의 언어 문자 교육이 아니고 기초 감각을 제대로 충족시켜주는 거. 요게 곧바로 언어 문자 교육이다. 이게 충실하게 충족이 돼야 그 다음에 언어 문자를 위한 이게 기초 체력들이에요. 기초 체력들이 채워져야 나중에 언어 문자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되지. 밑에 것들이 안 채워지면 위에 것들이 당연히 부실해져요. 그래서 진짜로 제가 아까 운동 감각하고 언어 감각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운동도 언어도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바디랭귀지로 자기를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애가, 자기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애가 말이 늘겠습니까? 안 늘어요. 단어 개수를 모자라서가 아니고, 예? 자기 상태에 대한 자기 이해가 떨어져서 말이 안 늘어요. 그래서 의외로 실제로 지금 실용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언어 지체인 애들이 놀이 치료를 통해 가지고 깨어나잖아요. 심리적으로 언어 표현을 못하게끔 가로막고 있는 거, 생리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거, 사실 체험이 가로막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더 크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에는. 예. 그래서 유아 시기에 언어 문자 교육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운동 감각, 생명 감각, 운동 감각, 균형 감각, 이거 키워주는 게 최고의 언어 문자 교육, 언어 교육이다. 그러면 이거를 가장 종합적으로 최고로 잘 키워주는 게 뭐냐? 놀이에요, 놀이. 잘 꾸려진 사회적 놀이. 이 사회적 놀이를 할 때 실제로 인간의 어떤 그 뇌조직의 신경세포가 아주 활성화되면서 깨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 뇌조직은 한 10살에서 12살 사이에 성장이 다 멈춰버립니다. 그 이후에는 만들어진 뇌조직의 조합을 가지고 사는 거지, 뇌세포의 조합을 가지고 사는 거지, 신경세포 자체의 이 분화는 더 이상 없어요. 분화는 없는데, 이 신경세포의 말단에, 뭐라 그러더라, 무슨 용어가 있던데, 그, 뇌신경세포의 말단에서 전기신호 주고받는 그 끝에 있는 애들은 뭐라 그러거든요? 예? 시냅스. 예. 요 시냅스들이 다발을 이루고 있는데, 이 다발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강한가, 이게 결국 사고력이에요. 근데 얘가 건강하고 강해질 때 실제로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아이들이 집단 놀이를 할 때 가장 이게 건강하고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신경세포가. 그럼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놀이가 학습이다. 놀이가 학습이다. 뭘 하더라도 놀이를 통해서 애들이 설사 학습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뭘 넣고 싶어도 놀이를 통해서 접근하게끔 해주라는 거예요. 문자를 가르치고 싶어. 놀이를 통해서 가르치라니까. 구구단을 가르치고 싶어. 놀이를 통해서 가르쳐야 돼요. 놀이를 통해서 구구단을 익히는 방법 여러 가지 있어요. 놀이를 통해서 문자를 익히는 방법도 해살나래가 전국에서 제일 잘합니다. 예. 끊임없이 그걸 개발합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라는 거예요. 그게 유아 시기 언어 문자 교육이다. 그 다음, 문자 교육은 더 늦어야 되죠. 더 늦어야 되죠. 문자를 음소에 대한 이해와 느낌으로 아는 게 먼저고, 이것을 활자화된 문자로 자기를 표현하는 거, 그리고 활자화된 표현들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거, 이거는 진짜로 10살 이후에 해라. 10살 이후에 해라, 제발. 어린이 독서왕이 제일 민폐예요. 지 인생도 민폐고 주변도 민폐입니다. 어린이 독서왕, 신경적인 아이들을 만드는 겁니다. 편집증적인 성격을 만들어버려요. 아주
강하고 왜곡된 에고를 만들어버려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자기 내면에 체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안다이 똥파리 만물박사가 돼버려요. 안다 이 똥파리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뭘 아는 척하면 안다 이 똥파리야. 어렸을 때 쫑커주는 말로 안다 이 똥파리라는 말을 많이 써서 제가 입에 붙어가지고 저절로 나왔네. 그런 애들 만들어버려요.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책 많이 읽어서 그렇게 된 애들.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도서관에 있는 책 다 읽어서 책을 읽고 또 읽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아무런 지혜도 없는 사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식은 너무나 많은데 판단력은 너무나 허약한 사람, 지식은 너무나 많은데 소통은 너무나 안 되는 사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그렇게 애들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개념 논리로서의 문자 교육, 이건 제발 10살 전후 그때 실제로 검증된 그 임상적인 어떤 효과가 검증된 시기입니다. 그 이후로 미뤄두시라. 미뤄두시고 그전에는 하위감각 개발하고 놀이를 통해 가지고 놀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접근하는 거로 모든 걸 해달라. 애들이 그때그때 감성 때문에 저절로 요청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이때 아이들 제일 좋아하는 거는 그림 좋아하고 이야기 좋아하잖아요. 그게 최고의 언어 문자 교육이라는 거예요. 형상으로 세상을 만나고 이야기로 세상을 만나고, 그리고 지금 이게 얼마나 이 형상들 보세요. 바깥에 형상들. 이거는 문자인데 지금 문자의 기초 음소인데 자연의 형상들하고 연결시켜 놨잖아요. 형상으로 세상을 만나고, 실제로 이걸 가르칠 때 선생님들은 하나하나 풀어서 전부 이야기로 들려줍니다. 모음 이야기, 자음 이야기. 선생님들이 맨날 개발하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애들이 몸놀이하고, 예, 동작으로 이 음소를 표현하고, 라이겐으로 음소를 느끼고, 그게 최고의 언어 문자 교육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까지만 하고, 강의는 종료하겠습니다. 여기 7살, 해살 아래 7살 아이들은 이미 세계 최고의 언어 문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